네, 뭐 시간이 됐으므로 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 정부회계학회 및 또 한국회계정보학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예학술 프로그램 중 두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섹션 네 번째 섹션 미분과 공공투자 연구에 관련된 섹션을 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대학교 회계학과에 있는 김동욱입니다. 몇 번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제주도는 이제 밖에 으스스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서울도 비가 좀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든 간에 뭐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꼭 쉬셔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도 해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두 개의 발제가 있습니다. 우리 황혜준 전문위원께서 민간 투자 사업의 원가 구조와 사업 수익률이 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고요. 또 지방행정연구원의 또 윤석열 박사께서 지방 투자 분석에 있어서 할인율에 대한 분석이라는 두 개를 논문을 오늘 이제 발제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오늘 이제 뭐 황혜주 전문위원께서는 이제 BTO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는 이제 그 BTL 사업 우리나라 당군 이래로 가장 큰 사업이었던 50조 규모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심의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그때 뭐 사업 수익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런 그 원가 구조하고 또 사업 승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논문의 지방 투자 분석에 있어서 할인율에 있는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할인율이겠죠.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한 100분의 시간입니다. 12시 1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12시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윤석열 박사님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논문을 연이어서 그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각자 토론을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의 황혜주 전문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각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황혜주 전문위원께서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의 원가 구조와 사업 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황혜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당국대 임동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공공투자관리센터 황희주라고 합니다. 본 연구는 민간 투자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의 원가 구조와 사업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공동 연구진으로 미국의 먼머스 대학교 회계학과의 길장호 교수님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요새 이제 공공투자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의도치 않게 이제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 사업 수익률에 대한 요인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수익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좀 하나의 또 키워드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학 또는 회계학 쪽에서도 가장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이슈일 것 같고요. 또 원가 구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PPP라고 많이 합니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제 민간 부분하고 뭐 협력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PPP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정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제 민간의 협력은 좀 필수적이다. 뭐 예를 들면 뭐 국방 서비스와 군수 업체도 어떻게 보면 PPP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PPP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PPP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PPP라고 했을 때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일반적인 의미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그 공급을 이제 민간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를 PP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민간투자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민간 협력을 제도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약간 그 이름 자체가 정부의 입장에서 좀 명명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원래는 공공이 그 기반 공급을 해야 되지만 민간이 투자를 해서 공급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다. 사실 그래서 민관 협력 사업의 인프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회 기반 시설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민투법에서는 이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그리고 공용 시설, 공공용 시설 등을 사회 기반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로, 철도, 항만은 이제 BTO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유치원, 학교, 도서관, 뭐 하수, 관거 이런 사업들은 BTL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중요성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된다. 또 GDP에 또 좀 유의한 그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경기 부양 효과도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일 거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이 언제부터 됐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IMF 때가 좀 본격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MF 때 재정적 부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좀 부담이 있다 보니 이제 그 민간의 자본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초가 되었고요. 예산 감소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 투자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고 조기 공급과 공기 단축에 큰 공헌점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접적인 정부의 예산이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회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과다 공급의 이슈도 사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MRG 같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고 합니다. MRG를 지급해서 정부가 정말 그 과다하게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 평가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배경의 목적은 이제 사업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 수익률은 그 민간의 투자비에 대한 보상이다. 결국에는 그 민간의 수익률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하고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간 부분은 더 높은 사업 수익률을 확보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 부분은 이 높이 주면 줄수록 공공성이 떨어지고 재정적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사업 수익률을 낮추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과 원가 구조는 민간 투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투입된 원가를 주어진 사업 수익률 하에서 회수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공공 부분은 개별 사업의 원가를 검토하고 이를 낮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노력을 함께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네. 사업 수익률과 연계하는 고려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즉 원가 구조와 사업 수익률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 구조는 운영 위험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지도 되어 있지 않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장에서 민간 투자 사업의 개요하고 현황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예산이 감소되고 이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공급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06년도에 BTL이 이제 방식이 제정돼서 이때 또 BTL이 본격적으로 도입됐고요. 사업 계획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이제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가 이제 의무화된 사항이어서 다양한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진 현황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연차 보고서가 이제 막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2020년까지 총 투자비 기준으로 121조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사업 수는 765개입니다. 이제 투자비 기준으로는 대부분 이제 BT5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82조 정도 되고요. 이제 사업 수 기준으로는 BTL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도로, 철도 이런 사업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수는 작지만 금액은 크고 BTL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뭐 병영시설 같은 그런 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뭐 작더라도 뭐 200~300억 원 최소한 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수 기준으로는 BTL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 특성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정부 고시하고 민간 제한이 한 절반 한 40% 4대6 정도 됩니다. 정부 고시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이걸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고시를 하고 그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서 민자로 추진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민간 제한은 민간이 우리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에 먼저 제안을 하는 사업인데 민간 제안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국가관리사업, 국가관리 지자체 사업, 그리고 지자체 관리 사업으로 나뉘고 있고요. 대상 시설로 보면 도로, 철도 사업이 사실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환경 사업이 이 정도 되고 BTL 사업 은 이제 큰 비중을 금액 기준으로 차지하지는 않는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준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얼마 전에 뭐 뉴스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장래 광역철도라든가 뭐 GTX 같은 사업들이 이제 민자로 추진될 예정이라서 철도 사업의 비중도 꽤 늘어날 예정이긴 합니다. 이제 민자 사업의 주요 원칙이 이제 저희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이라는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수익자 부담 능력이다.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할 때 수익자, 즉 이용자들이 이런 요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수익성 원칙은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 사업 편익의 원칙,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율성 원칙, 재정이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요 유형으로는 수익형, 임대형 그리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수익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TO 사업이고요. 민간이 투자를 하면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이를 이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BTO RS나 A 같은 좀 중위험 중수익 사업도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BTL로 대표되는 임대형 사업은 민간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임대료로 이제 회수하는 방식이라서 민간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이 낮은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요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만 확보되면 정부가 이제 따박따박 임대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요 위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도입된 건데 이제 혼합형이 있습니다. 좀 민간의 투자비를 사용료와 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료를 회수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사용료가 너무 비싸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부 정부가 임대료로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추진 실적은 없는데 엊그제 정부에서 이제 다수의 광역철도를 혼합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주요 유형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는 이제 수익형 중심으로 BTO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구조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 강의할 때 쓰는 자료를 좀 따왔는데 구조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 민간 사업비 즉 이제 민간이 건설하는 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운영할 때 또 운영 비용이 들겠죠. 요 비용을 운영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 민간 투자 사업의 구조다. 그래서 그 사업 수익률은 여기 보시면 운영 수입의 현재 가치가 그 민간 사업비와 운영 비용의 현재 가치의 합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그 그 할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 캐시플로우의 IR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익률은. 그래서 운영 요금이 비싸지고 운영 수입이 높아지면 IRR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즉 사업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또 사업 수익률이 높아지면 요금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민간 사업비가 커지면 또 사업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수익률은 투입 원가에 대한 보상이다. 투입 원가 및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사업 수익률이 높을수록 사용료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사업 수익률을 더 높여서 높은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려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공공 부분은 사업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고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감소하게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어 PPP라고 해서 파트너십이긴 한데 또 협상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민간 투자 사업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BTO와 BTL의 가장 큰 차이가 수요 위험입니다. 인제 그 민간 투자 사업은 사전 확정주의라고 해서 주요 조건을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 사전에 확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 변동이 있으면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총사업비, 운영비, 뭐 예상 수요 등을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단위당 사용료를 확정을 사전에 해 놓고 그 여건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협약에서 예를 들면 도로 사업에서 100 대가 다닌다, 만 대가 다닌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덜 다니면 사업자 손실이고 더 다니면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사업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수익률은 그 민간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양한 위험이 발생되어 있다. 시공 위험, 장기 투자 위험, 수요 변동 위험 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 위험은 민간 투자 사업이 30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는 사업이고 앞서 사전 확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사업 수익률을 확정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수익률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게 사업 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다. 사업 수익률은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에 "어떻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평균적인 대출 금리 그리고 사업의 종류와 규모, 뭐 위험 분담 등을 통해서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 번 정해진 사업 수익률은 조정이 불가하다. 30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률의 수준과의 산정과 협상과 관련돼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관련된 그 협의나 협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수익률 보시면 인제 그 초기에는 한 10% 넘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나 뭐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 같은 민자 초창기 사업들은 그때 당시에는 10%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었는데 사전 확정주의로 지금 와서 보면 10%가 매우 높은 그런 수준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제 5%에서 4% 사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수익률은 이제 뭐냐면 이제 무위험 이자율하고 사업 수익률 간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이는 한 4에서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뭐 중간중간에 튀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4에서 6%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과 위험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보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 수요 위험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수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현재 BTO에서는 수요 위험은 100% 민간이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률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적정 사업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산정을 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익률 결정을 어떤 요인에 따라서 결정 요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연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적정 사업 수익률은 이제 유사 사업의 일반적인 수익률과 위험 부담을 확인해서 사업 수익률을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CAPM 등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고 타인 자본 비용을 고려해서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익률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사업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한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 수익률에 대한 결정 요인은 사업 수익률의 데이터가 사실 저희만 갖고 있어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음, 이제 적정 수익률에 관한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고요. 사업 수익률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국가 관리 사업일수록 사업 수익률이 높다. 또 뭐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MRG 비율, 뭐 제한 고시 여부가 영향을 준다 등등의 연구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실 다 KDI 저희 센터에 계셨던 분들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어서 사실 사업 수익률 자료 확보 문제 때문에 많은 연구는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원가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를 보상하는 구조다. 운영 수입이 운영비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도로요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보상률을 2.7%로 하고 있고 원가 보상률이 85.64%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투자 사업이 4에서 5%인데 도로공사는 2.7%면 민간 투자 사업이 엄청 높은 거 아니냐라는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도로공사는 원가 보상률이 일단 낮고요.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는 요금을 일단은 설정을 하고 있고, 수요 비용 자체도 100%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가 부담을 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보율이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과 원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4년 연구에서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 그리고 운영 레버리지가 클수록 주식의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고 자본 비용이 상승한다라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하는 구조다. 그래서 고정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해당 부분의 시사점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여부가 있는데, 사업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추정 수요를 사전에 합의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결국 확정한 수요보다 높냐 낮냐는 사업 시행자 민간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정한 수요가 잘 맞냐가 이제 원가 구조와 사업 수익률 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09년 연구에서는 항상 도로 사업에서 평균적으로 19% 정도의 옵티미즘 바이어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2007년 연구에서는 수도권 사업이 보다 높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지방 사업의 예측력이 좀 더 낮고 수도권 사업의 예측력이 높다.
있다라는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고정비 비율, 고정비 비율이 높을수록 오퍼레이팅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제 사업 수익률이 높아진다. 즉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게 이제 가설 1번이고요. 가설 2번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표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시협약을 이제 정부와 이제 주무관청이 체결을 하게 되는데 도로 사업으로 하였고요. 9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인프라인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협약하고 재무 모델을 이제 가져와서 분석을 했고요. 사업 수는 53개입니다. 전체가 65개 사업이 있고요. 이 중에서 미싱 데이터 포함한 사업을 제외하니까 이제 53개 정도 됐고요. 53개, 결국에는 가능한 그 사업들은 전부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설정입니다. 변수 설정은 이제 종속 변수로는 사업 수익률과 초과 수익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업 수익률은 실시협약상 명시된 세전 불변 사업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초과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 즉 무위험 이자율과 사업 수익률 간의 차이를 좀 종속 변수로 둬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했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독립 변수는 이제 고정비 비율입니다. 즉 전체 사용료 수입에서 투자비 회수분의 비율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비 회수분과 운영비 회수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투자비 회수분은 결국에는 고정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높을수록 그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독립 변수로 그 설정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재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사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업 조건으로 작성한 재무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 변수로는 이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 고유 요인과 거시 경제 요인으로 반영을 했고요. 수도권 여부, 제한 고시 여부, 그 등등을 반영을 했고 거시 경제 요인으로는 연도라던가 그 국고채 수익률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분석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모형이 이제 사업 수익률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이때는 이제 그 무위험 이자율, 국고채 수익률을 변수로 넣었고 초과 수익률로 검토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초과 수익률 자체가 사업 수익률에서 그 무위험 이자율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두 번째 모델에서는 요 그 트레저리 부분을 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기초 통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53개 시설이고 사업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7.4%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고정비 비율은 82% 정도 됩니다. 즉 회수를 해야 되는 투자비 비중이 한 82% 정도 된다. 나머지는 운영비를 회수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MRG 유무는 한 35% 정도의 사업이 MRG가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 MRG 있는 사업은 2009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없는데 그 전에 이제 MRG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 35% 수준의 그런 값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석 결과입니다. 회계분석 결과는 상식적으로 나왔는데요. 초과 사업 수익률과 초과 수익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고정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고정비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모형에서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나눴을 때를 보면 수도권인 경우에는 해당 그 고정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이제 비수도권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샘플이 이제 그 저희가 전체 사업을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이제 비수도권 사업이 22개 정도밖에 안 돼서 좀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느냐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으나 좀 대안이 현재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였고요.
결론적으로 수도권 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비수도권 사업은 원가 구조가 이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익률과 원가 구조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정비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수익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을 확인을 했다. 높아진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도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런 그 원가 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사점으로는 기존의 그 사업 특성 요인이나 거시경제 요인이 사업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주된 연구로 했었고, 저희가 이제 사업 수익률을 설정을 할 때도 이런 요인들을 위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가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려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원가 구조의 공공투자 분야에서 원가 구조의 중요성을 밝힌과 동시에 향후 사업 수익률 결정 과정과 관련 규정에도 실무적인 고려 요소로 넣어서 이제 그 고려 요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게 시사점이고요. 또 그 한계 및 후속 연구로는 이제 도로 사업만을 중심으로 해서 표본 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뭐 미싱 데이터를 제외한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인 표본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나 항만, 뭐 타 시설 유형으로 확대를 해서 표본 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투자라는 분야가 이제 행정학적인 측면도 있고 재무 회계적인 측면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행정학이나 회계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도 그렇고 사실 잘 조금은 좀 특수한 분야라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관련 분야를 사실상 대부분 공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를 계기로 정부 회계 분야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필요하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썼지만 좀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차분한 또 개념도 말씀해 주셨고, 또 민간 투자 사업의 고정비 비율과 또 사업 수익률 간의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또 유의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 토론은 그 두 번째 논문도 사실은 저희 그 투자 사업의 그 할인율에 대한 분석인데 다 연계되는 분야라서 일단은 윤성일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으로부터 한 20분 내에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각각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준비가 되셨나요? 자료 공유를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윤성현입니다. 저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시현 교수님하고 본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제 그 정부회계학술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있어서 할인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많은 진척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아주 기초적인 기초 중에서 기초적인 연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기 성시경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 사업에 있어서 이런 할인율하고 지방 사업에 있어서 할인율을 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국가 사업에 있어서 할인율을 지금 4.5%를 똑같이 지방 사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근거가 있는지,
뭐 그리고 만약에 또 할인율 그 재무적 할인율과 또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할인율을 지금 사회적 할인율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똑같이 써야 될까? 그건 당연히 이제 뭐 피맥에서 쓰니까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논리밖에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하고 재무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을 좀 바꿔서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오늘 연구에서 발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최근에 연구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500억 이상의 사업들 중에서 이런 사회적 할인율하고 이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타당성 조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혹시 이제 그 기존의 4.5%가 아닌 다른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뒷부분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할인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논의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지방 재정 투자 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 이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발생되는 구조로 인해서 비용하고 편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 발생이 하는데요. 이런 사업의 특징상 장기간에 이제 걸친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정한 할인율을 이제 현재 가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성 분석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그 사업의 계획하는 연도만큼 그 지금 재무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의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는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할인율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에 이제 이런 편입 가치가 이제 축소가 되어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반면에 할인율이 낮으면 미래 편입 가치가 확대되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가치의 할인율을 자본의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이제 상황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을 보시면 1972년도에서 이제 OMB에서 최초로 이제 이 공공투자에 있어서 할인율을 10%로 할 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침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7%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이제 3%로 나왔습니다. 3%로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2016년도 2월달 이후에는 이제 사업 기간을 3년인 경우에는 0.3, 5년인 경우에는 0.6 이렇게 해서 등등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 할인율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EU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공사업의 할인율을 이제 4%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의 회원국은 할인율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약 3.5%의 기본 할인율을 제시를 했고, 이런 발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을 점점 이제 낮춰서 30년 이후에는 약 3%, 120년 이후에는 약 2%, 그리고 200년 후에는 약 1.5%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제 8%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2005년도 이후에는 약 4%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약 5.5%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EU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에 걸친 정책의 경우 1%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EU와 비슷한 50년 이내의 기간인 경우에는 약 4%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호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EU 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약 4%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 추세인데 호주 정부는 약 7%의 할인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이제 이런 사회적 할인율이 높은 수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약 12%, 필리핀은 이제 5%, 그리고 중국은 약 8%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이제 이런 할인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계은행하고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약 10에서 12%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이제 정리한 결과인데요. 이제 이 미국과 EU 등등으로 해서 할인율 수준이 선진국에서는 약간 낮은 편이고 개발도상국 수준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할인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 선호율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투자 수익률의 관점은 생산자 입장에서 추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선호율의 관점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각각 이제 장단점이 다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시간 선호율의 이제 방법이 다소 선호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런 추정 과정상의 편의나 추정 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이런 시간 선호율의 접근법이 더 우수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추정하는 방식은 이 추정에 있어서 수입되는 변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추정 결과에 있어서 과다 혹은 이제 과소의 위험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할인율 추정에 투입되는 변수들은 대부분 이제 단일값이 아니고 또 적정 범위를 두고 계산되는 추정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역시 결과값이 과소 또는 이제 과다 추정의 위험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할인율과 같은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개편안이 나와서 이 사회적 할인율을 2007년도에 이제 6.5%에서 5.5%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금리와 경제 성장률 등과 관련된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사회적 할인율을 5.5%에서 4.5%로 1%포인트 하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4.5%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까지 피맥도 그렇고 저희 이제 리맥에서도 이 4.5%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재무적 할인율은 이제 이 민간 투자 사업을 전제로 추정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 사업에 비해서 지방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양한 재원에 대한 조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적 할인율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재정 투자 사업에 적합한 재무적 할인율을 추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원 구조 및 추진 방식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개별 연구진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저희 리맥에서 하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적정한 재무적 할인율을 추정을 해서 분석의 일관성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이 재원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무적인 할인율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최근에 뭐 2018년도에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값을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투자 사업에 있어서 국가 사업과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 재정 투자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할인율을 추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투자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타당성 조사가 저희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국비가 300억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수행한 사업 중에서 이 그 4.5%가 아닌 이 다른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BC와 PI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최근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의 이제 그 변동 추소 할인율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경제 추세 그리고 시장 금리의 변동 추세를 반영할 경우에서 BC와 PI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분석한 이제 분석 대상은 첫 번째 이제 고른 이렇게 저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유가 첫 번째 저희가 작년 기준에서 리맥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과제별로 이제 유형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 및 관광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수송 및 교통 분야 그리고 세 번째가 국토 및 지역개발, 그러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 중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 산업단지인데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리맥에서 작년에 수행한 조사 과제 중에서 수행한 비율이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이 타당성 조사에서 재무성 분석과 그리고 경제성 분석을 두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무성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재무성 분석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개별 사업 시행 주체의 입장에서 이런 재무적 할인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은 산업단지와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분양 사업 위주로 된 사업에서 재무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수지 분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리백에서 수행한 과제 중에서 산업단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과제를 많이 수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다 하는 과제가 이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수행한 과제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리맥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총 12개에 대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름은 다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름을 삭제를 하고 이 최근부터 이제 그 2018년도까지 이제 수행한 과제가 12개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 그 결과값을 보면 그 BC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 1이 넘는 과제는 1번 그리고 6번 그리고 9번 10번 12번 정도이고 PI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PI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1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5번 그리고 11번 과제 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리백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는 피맥에서 수행하는 이제 예타랑 좀 달리 저희는 BC가 즉 그러니까 경제성이 좋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이 저희가 저기 투자 심사가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맥에서는 이제 그 HP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저희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재무성 분석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정책적 분석에 대한 이제 저희 의견 이런 것들을 각각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병렬적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이 과제를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BC가 1이 된다고 해서 꼭 무조건 투자 심사를 통과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BC 값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같은 유형의 사업에 있어서 BC 값이 뭐 1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평균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가지의 조사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다른 걸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에서 사용한 할인율 4.5%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할인율을 4.5%가 아니라 이제 4%, 3.5% 그리고 3%를 각각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할인율에 있어서도 3.5%, 3% 그리고 2.5%를 각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이제 송정 박사님의 연구에서 보면 이 지방 투자 사업의 재원 구조를 반영을 해서 재무적 할인율을 추정을 했는데 그 결과값이 한 3.17%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적 할인율을 이 근처에 있는 3.5% 그리고 3%, 2.5%를 각각 적용을 했을 때 이 앞에 이 12개에 대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얼만큼 BC가 바뀌는지 그리고 PI가 바뀌는지 물론 할인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이런 두 가지 값들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바뀔 수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첫 번째 이 사회적 할인율을 이 처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4.5%로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4% 그리고 3.5% 그리고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4.5%를 4.5%를 적용을 했을 때도 1이 넘는 그런 과제들은 뭐 당연히 다 1이 넘겠죠. 그렇지만 1이 안 되는 과제들에 있어서도 2번 과제나 이런 뭐 3번 과제 그리고 4번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3% 정도 됐을 때 이제 1이 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1이 안 되는 것들도 이런 4%, 3%, 3.0%로 나눴을 때 그 BC가 1이 되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편익 구조와 이제 비용 구조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적 할인율에 있어서도 보시면 PI를 이제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기본으로 했을 때 그 또 이제 3.5 3%,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값을 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11번 같은 경우는 이 처음부터 이제 이 PI가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미리 투입한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에 있어서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향후 투입될 이제 자원에 대해서 PI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값이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빼더라도 나머지를 봤을 때도 PI를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3.5%, 3%
그리고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PI 값이 그렇게 크게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승을 이제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특히 지방 투자 사업에 있어서 이런 재무성 분석 그 PI 값은 이 분양 계획,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이 분양 계획에 따라서 분양 계획이 짧고 아니면 몇 년 뭐 길고에 따라서 이 수익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보통 SPC 등에서 얼만큼 재원을 투자하는 뭐 규모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성이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할인율을 이제 약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PI 값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지금 리백에서 수행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4.5%에 대한 할인율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그 결과값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현재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분석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할 경우 BC 값이 상승하고 PI 값이 이제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비율대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리백에서 수행한 5개년치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 과제에 대해서 다 전수 조사를 해서 먼저 이 지방 사업에 적합한 이제 재무적 할인율에 대해서 먼저 추정을 하고 그 결과값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그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 박사님. 예, 이 두 번째 발표도 어쩌면 첫 번째 발제의 사업 수익률과 연관되는 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여러 가지 그 재무적 할인율, 그 다음에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라서 아마 투자 BC 또 PI에 대한 민감도 분석 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제 제가 봤더니 2017년도에 기획재정부의 그 사회적 할인율 하향 조정에서 4.5%가 우리 회계학적으로도 사실은 특수관계인들 가족끼리 그 이자율을 4.5%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그게 또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자율 우리 시중 이자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저희 고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물론 요 금방 정할 때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거의 뭐 0.5% 있는 그 수준에서 보면 국가에서 정한 이 할인율 4.5%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좀 뭔가 다시 한번 좀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 아마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보시면 지방채에 관련된 이자율하고 물론 할인율이 이자율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채 대신에 이제 BTL 사업 보통 지방자치단체 BTL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BTL 사업으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뭔가 소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주도에서도 BTL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는 BTL 사업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에서 받는 재원의 이자율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자율을 좀 지급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지방채를 장기채 5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해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황혜주 전문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 민간 투자 사업의 원가 구조와 사업 수익비 관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우리 단국대 임동환 교수님께서 한 6, 7분 내로 좀 토론을 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단국대학교의 임동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이게 좋은 논문을 듣게 돼서 네, 공부도 많이 했고 재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또 김동욱 교수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뭐 코멘트를 요청을 받았는데, 워낙 여기 뭐 황희주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김동욱 교수님도 이게 전문가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코멘트라기보다도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만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행정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봤던 논문들은 주로 이제 적정 수익률이 어느 정도이냐, 또는 뭐 이런 측면에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런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본 논문은 이제 원가 구조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논문에서 궁금했던 점은 첫 페이지 이제 요약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이 수도권 여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이 논문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조금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이라는 게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인서울 이렇게 돼 있고, 또 수도권이라고 생각해 보면 또 뭐 서울, 인천, 경기 뭐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수도권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의미가 어떤 건가, 일단 그게 이제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것은 논문의 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 등의 대출 금리 등 조달 금리와 사업의 위험 수준 및 유사 사업의 수익률 수준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논문의 5페이지에 나와 있고, 수익률 결정에 대해서도 6페이지에 보면 뭐 주무관청의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종속 변수로 놔서, 사업 수익률을 종속 변수로 놔서 분석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조금 독립 변수나 아니면 그에 대한 통제 변수나 뭐 이런 쪽에 조금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면 사업에 참여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수, 뭐 이런 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제 이 사업 발주한 이런 부서들이나 정부와의 어떤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변수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재원 조달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논문에서는 아마 레버리지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고려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에 이제 고정비 비율인데, 고정비 비율의 이제 독립 변수에 이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운영 수입의 현재 가치분의 투자비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자비의 현재 가치를 고정비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운영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비용에서 투자비를 이렇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보셨는지, 예, 그게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MRG인데, MRG가 이제
그 2009년 이후로 없어졌는데, 그래서 요 MRG를 더미로 이렇게 처리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게 이 사업에 그 MRG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오히려 그 이제 아마 그 변수의 수가 좀 적어서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 MRG 이후만 이렇게 조금 다른 분석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잘 들었는데, 여기 많이 이렇게 그 저도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제 이제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임동환 교수님, 뭐 오늘 토론 혼자 하시지만 그 일당백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으신데, 우선 이제 다른 참가자님께서 혹시 질문한 사항이 그 황혜주 전문위원께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합쳐서 우리 황혜주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우선 황희 전무님께서 아까 임동환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에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임동환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제 좋은 의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여부 차이를 왜 봐야 되냐, 이 부분이신데, 사실 그 원가 구조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영향을 받냐면, 매출이 변동할 때 원가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그 매출 자체가 이제 수요, 즉 그 교통사업으로 치면 이제 교통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그 수요 예측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 예측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 수요 예측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출발을 했고요. 또 마이너한 거지만 저희가 인서울이라고 했지만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까지 다 포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협상 여부입니다. 사실 협상 여부는 그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업의 협상을 누가 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되긴 하는데, 그 개별 사업이 누가 협상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또 저도 협상에 대해 많이 참여를 했지만, 또 저희가 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협상을 참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요 데이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좀 그게 이제 넣지를 못했다라는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드리고요. 재원 조달도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레버리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위험 이자율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무위험 이자율 말고 다른 차익 금리를 넣으면 결국에는 멀티컬리니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그 국고채 이자율을 변수로 넣은 걸로 이제 좀 가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독립 변수는 이제 전체 비용을 넣으면 되지 왜 전체 운영 수입을 넣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 수입을, 그러니까 운영 수입 자체가 투자비하고 운영비를 회수하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비용인 즉슨 운영 수입의 합의과 동일한 값이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분이 용어의 그런 혼선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MRG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MRG가 있고 없고가 사실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MRG는 이제 좀 과거 사업에 많이 있었고요. 과거 사업이 사실 저희도 그렇고 좀 옛날에는 정부도 사실, 저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과거에는 사업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 있던 측면도 있었고요. MRG가 있으면 위험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그 사업 수익률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IMF 시기이기도 했고 저희가 정부가 많이 퍼준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MRG 이후로만 보는 게 당연히 말씀하신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샘플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전부 다를 갖고 왔는데 그런 그 MRG 이후만 따지면 이제 뭐 20 몇 개 정도밖에는 안 남아서 뭐 재무 모델 가지고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엠피리컬한 그런 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MRG로는 하진 못했고요. 다만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BTO 사업들이 여러 유형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 사업만 갖고 왔지만 뭐 철도 사업도 있고 환경 사업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으니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샘플은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임동환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꼼꼼한 답변. 지금 뭐 제 경험상 예전에 BTL 사업이 2005년도부터인가 하수관고 사업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적정 이자율이 국채 이자율 플러스 1%였거든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대기업 건설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한 2, 3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중견기업체들만 다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익률이 대기업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국채에 대해 1% 수익률 갖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건설업계의 수익률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원가 외에 들어가는 소위 고정비용 같은 준 세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 10% 가까이 되어야 뭔가 건설업의 그 업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 있는 이제 BTO도 마찬가지, BOT도 마찬가지고 다 건설업하고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그 지방 투자 분석에 있어서 할인율에 대한 분석을 우리 서울시립대학의 이정희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 6, 7분 사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네네. 들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은 드는데 말씀을 좀 조리 있게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할인율과 재무 할인율의 적정 그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적 할인율을 찾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할인율이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장기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라고 수익률이 이제 벤치마크가 될 텐데, 그게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좀 궁금한 것은 그 장기 국채 수익률이 뭐 독일하고 미국, 뭐 네덜란드 뭐 등 국가들이 이제 그 채권 시장 또는 뭐 주식 시장 뭐 이런 뭐 금융 시장에서 그 국가들의 국제 금융 시장 뭐 이런 데서 그 국가들의 장기 국채 실질 수익률이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장기 국채 실질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할인율하고 각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무 할인율하고 혹시 갭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최소한 일치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그 차이가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뭐 개도국하고 선진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시해주신 그런 국제 비교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러한 그 각 국가별 이제 그 접근 방식 그 재무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별로 좀 이제 그 국가 정부의 어떤 그 이제 공공 투자에 대한 어떤 태도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정부인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뭐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입장인가에 따라서 그 사회적 할인율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좀 좀 이렇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의 그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을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국채 실질 수익률에 이제 이제 사회적 할인율과의 그 괴리 그 값을 이제 플러스로 잡을 것인가 마이너스를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투자의 어떤 수요라든지 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이 시간 선호율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간의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국가 내에서의 차이 국가 내에서 지금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분야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지 또 뭐 도로 뭐 이런 그 분야, 그 SOC 투자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 뭐 이런 분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시간 선호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다른 국가에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은 제시해 주신 그 할인율에 대한 국제 비교 그 도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은 독자들이나 뭐 이런 데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할인율이 이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AHP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뱅에서 이제 어떤 할인율을 이제 설정을 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경제성 위주의 판단 넘어서 정책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이 AHP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제 실질적인 또 효과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연구의 어떤 초점이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이 할인율에 대한 어떤 분석, 이 할인율에 대한 분석이 이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뭐 HP가 아마 제가 중앙 정부에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분석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정책적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인율에 의한 어떤 판단, 경제적 판단 이후에 그 값이 HP에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할인율이 이제 BC 분석의 값이 이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걸 한번 이제 디스크립티브한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또 많은 시사점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할인율 4.5%, 4%, 3%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기서도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일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수익률 객관적인 값인 투자 수익률하고 주관적인 값인 이제 시간 선호율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좀 더 이제 타당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 박사님께서 아까 코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예, 그, 한번 의견 한번 드려도 될까요? 사전에. 네. 네, 예, 좀 제가 저희 피맥의 일원으로서 이제 말씀을 또 안 드리면 또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할인율하고 재무적 할인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재무적 할인율 쪽에는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이제 4.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실관계는 이제 사회적 할인율하고 재무적 할인율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고, 산정 방법도 달리 정해져 있고, 그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우연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꼭 사회적 할인율하고 이제 그 재무적 할인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가정은 좀 사실 그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적 할인율이냐 재무적 할인율이냐를 좀 하나 포커스를 한번 두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 각각의 이슈들이 워낙 큰 임팩트를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연구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각자 연구 분야가 많이 좀 어려운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다 같이 다루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이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리맥이든 피맥이든 이제 결국 이제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을 해주는 입장인데, 이제 할인율 자체가 이제 낮아지는 거는 결국엔 스크리닝 허들을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뭐 사회적 할인율이나 재무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입장은 아니고, 결국에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한 뒤에 정책적으로 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뭐 4%, 3%라고 주장을 해도 정부에서 그렇게 4.5%로 지금 정한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국가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재부, 국가를 통제하는 기재부 측에서는 지금 4.5%를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행안부에서 뭐 따로 간다던가 이렇게 가면 이제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방 사업이 더 리스크가, 재무적 할인율만 보면 리스크가 더 커야 되고 더 높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30%의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니라 기재부도 이제 그 할인율에 대해서 이제 더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도한 그런 그 스크리닝 허들을 낮추는 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내부적으로는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AHP 관련인데, 이제 리맥하고 피맥하고 차이가, 이제 저희는 이제 리맥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저희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 같은 비슷한 위원회에서 HP라는 툴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저희가 경제성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성이 내부적으로는 너무 이제 가중치를 최근 들어서 너무 낮춰놔서 경제성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무분별하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얘기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부분이야 뭐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이제 연구하시는데 좀 참고도 할 겸 이제 정보 공유도 할 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네. 그럼 우리 임 박사님. 네. 네. 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에 대해서 이정희 교수님께서 많이 코멘트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해외 국가에 있어서 이런 할인율에 대한 이제 그런 장기 국채 실질 수익률이 이제 다른 것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좀 조사를 해서 보고서 연구에 참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에 있어서도 이제 만약에 사업 유형별로 만약에 할인율이 다르다면 그런 것들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황희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제적으로 리맥에서는 HP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그냥 저희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만 쓰고 실질적으로 중투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HP 없이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BC 분석값이 어떤 정책 결정에 저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최근에 중투심 통관 사업이 BC 값이 0.09가 있었거든요. 0.09라도 아무 그런 거 없이 잘 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런 거가 중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BC 값이 좀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록 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0.8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같은 동차수의 중투심 투자 심사를 하는데 똑같은 일반 산업단지인데 어떤 거는 BC 값이 0.8이고 어떤 사업은 BC 값이 0.2다 그러면 0.2랑 0.8이랑 똑같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건 맞지만 0.8은 되고 0.2는 안 되는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할인율 BC값에 따라서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영향은 좀 크게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가 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할인율을 추정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황혜주 전문위원님이나 윤성일 박사님이나 한 분은 이제 국가의 공공투자이고 한 분은 이제 지방에 관련된 공공투자인데 사실은 투자에 관한 것이 국가나 지방이나 큰 차이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프로세싱이라든지 물론 지방의 리스크가 더 많다는 것은 고려를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공투자의 어떤 심사에 관련된 프로세싱들이 조금 더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도 이 공공투자 이 세미나를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뭔가 저도 이거에 관련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오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몇 분 들어오셨다가 제가 채팅창으로 보니까 다 점심 선약이 있어서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된 시간이 12시 10분인데 거의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다음 우리가 축이나 동계 학회 때 또 다시 또 후속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마스크를 벗고 직접 여러분하고 얼굴 뵙고 또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두 분, 또 토론자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정부 회계학회 학술대회 두 번째 날 제 4번 섹션 제2분과 공공투자에 관련된